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입니다. 지은이는 미셀 엘먼, 옮긴이는 도지영, 펴낸 곳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저자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실험 심리학 학사를 취득하고 라이프 코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1살에 뇌종양 등으로 15번의 수술을 경험한 저자는 자기 몸의 흉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흉터를 가리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관계에서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고 괜찮다고 말하며 살아왔다고 하지요. 그러다 어느새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나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음을 깨닫고 몸에 지닌 흉터를 그대로 드러내기로 결심하면서 1년간 아닌 건 아니다, 싫은 건 싫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절하기에 해로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노라고 말할 줄 알게 되면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어떻게 해야 나를 좋아할까라는 걱정 대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니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건강하고 담백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이 책은 라이프 코치인 저자가 인간관계에서 직접 겪은 경험과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기반으로 관계에서 건강한 선긋기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들여다보며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하기 코너와 대화,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불리며 사람들의 부탁이란 부탁은 다 들어주지만 인간관계가 속 빈 강정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의 저자 미셀 엘먼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2. 남에게 너무 쉽게 휘둘리고 있다면. 3. 오늘부터 할 말은 하고 살겠습니다. 4. 사소한 일상에서 나를 지키는 연습. 5. 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할 사람은 없다. 입니다. 너무 착한 당신.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아. 선긋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는 기술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무엇인지 전하는 방식이다. 선은 말과 행동에서 내가 멈춰야 할 곳과 다른 사람이 시작해야 할 곳을 정해야 한다. 상대방이 나를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학대하려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이 필요하다.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은 일종의 집과 같은 역할을 한다. 집 안은 나의 인생이고 집을 이루는 내 벽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으므로 바깥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니지만 문을 여는 건 나의 선택이다. 만일 누군가 문을 발로 차서 강제로 부수려 하면 침입으로 느낀다. 그럴 때 기왕 오셨으니 편히 있으세요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누군가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었는데 어차피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려 하는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는다. 창문을 닫아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집은 인생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당신만의 공간이다. 누구를 집에 들이고 누가 떠나야 할지 결정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누군가 집에 들어와서 깨지기 쉬운 화병을 집어 바닥으로 던졌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 이때 화병을 개인적이고 약점이 될 만한 정보라고 생각해보자. 사람들에게 새어나가서는 안 될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응당 조심스레 다루어야 할 그 이야기를 상대방이 함부로 다뤘던 경험을 몇 번이나 겪어봤는가. 당신의 인생은 당신 집이고 집안에서 용인되는 행동은 당신이 정해야 한다. 실내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는 집이 있고 그러면 싫어하는 집도 있다. 규칙에는 옳고 그름이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을 지킬 수 있는 규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집이고 당신의 선이니 규칙도 당신이 정해야 한다. 동반의종 개념의 전문가인 피아 멜로디는 선을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울타리라고 묘사했다. 그리고 선을 긋는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했다. 1. 타인이 우리의 공간으로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 2. 우리가 타인의 공간으로 들어가 그들을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 3.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감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히 세 번째 목적을 포함하여 선긋기의 세 가지 목적은 모두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정체성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 당신은 인생의 한 영역에서는 선을 잘 긋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제대로 긋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어느 영역에서 선을 가장 잘 긋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른 영역에서도 선을 잘 그을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라.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의 선을 가르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았다. 제가 그은 선이 불합리한가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나요? 제가 정한 선이 너무 심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전부 제가 이런 선을 정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으로 요약된다. 나의 대답은 언제나 같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기 위해 정한 선에 대해 내가 너무 심하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 당신이 까다롭고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누군가의 욕구를 묵살한다고 해서 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며 결국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당신의 욕구는 그냥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정한 선도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정한 선을 두고 과잉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 온 세상이 생각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자신의 느낌과 반응을 표현하고 자신의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믿는다. 상대방 입장에선 당신이 그은 선이 불합리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당신의 선이 정말로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자신이 너무 과한 걸 요구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대신 당신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그들은 당신이 그은 선을 존중하며 결코 과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는다.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자존감, 자신감, 나를 지키는 힘을 기르려면 선을 긋는 일이 꼭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을 요구할 때 자기 존중감 또한 커진다. 자신의 욕구를 의식할 때 일반적인 자기 인식 또한 높아진다.
선을 그으면 자아 감각을 기를 수 있고 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내게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사이의 선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반려자나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을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자신을 스스로 돌봐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돌봄은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다. 나를 스스로 돌보자. 그래서 나를 돌보는 일을 다른 사람의 할 일 목록에서 지워버리자. 다른 사람이 당신을 위해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모두 적어보라. 그게 당신을 계속 기쁘게 하는 일이든 당신을 예쁘고 멋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이든 삶의 즐거움을 더 많이 가져오는 일이든 상관없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10중 8구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돌봐주기를 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에게 필요한 건 스스로 채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했을 때 더욱 바람직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한층 자급자족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유대인 속담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라는 말이 있다. 당신 스스로를 위해 당신의 삶을 사는 건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해줄까? 대대로 의사인 집안의 유산을 이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의대에 가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의사가 되는 건 그의 목표일까? 아니면 부모님의 목표일까? 부모님을 만족시킨다는 목표를 일단 달성하고 나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직업에서 얻는 성취감이 그를 계속 만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며 살게 될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기대가 지배하는 삶을 살 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보려는 시간을 거의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을 방법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이기적인 행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버린 후에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따르는 진짜 단점을 찾을 수 있는가? 당신이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당신의 요구를 그 사람이 거절했던 때가 기억날 것이다. 그건 분명 짜증나는 경험이었겠지만 짜증을 내는 건 당신이었지 상대방이 아니었다. 아니면 반대로 당신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자. 상대방이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는 걸까? 선을 잘 긋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몇 번의 요청을 받아도 싫다고 거절할 줄 안다. 당신 곁에 절대 있어주지 않는 사람이 떠오르는가?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은 보답받지 못할 노력을 들여야 하는 관계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는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또한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저 불안한 사람일 뿐이다. 불안한 사람은 당신이 입을 다문 이유가 자신에게 짜증이 났기 때문이라고 넘겨짚거나 자기 얘기만 하려고 대화에 끼어든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을 재정의하고 상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정할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깨달으면 자신의 감정, 기분, 생각 등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기적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거나 자기 돌봄이라는 개념이 못마땅하다면 이 책을 자신을 돌보는 법을 알려주는 안내서로 여겨라.
선을 긋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보통 우리가 선을 그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애정이 결핍된 환경에서 자랐다면 어른이 된 후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관심에 집착하게 되고 관심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다 한다.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무시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다. 내가 평소 코칭 세션이 끝나고 숙제를 낼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봤다. 숙제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은 5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실 5분의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들은 그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야 더 가치 있다고 여긴다. 좀 더 이기적으로 굴자. 결국 다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신경 써야 한다. 나도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기억난다. 2017년 펍 퀴즈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날, 처음으로 거절이란 걸 하면서 나는 친구가 화낼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어떤 일에도 나를 초대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다. 마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겁주기 위해 상황을 과장한다. 우리가 안전지대에 무사히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때의 걱정은 전부 친구에 대한 생각이었다. 생각의 패턴을 무너뜨리려면 내 생각을 조금 더 해야 한다. 나는 실제로 어떻게 느꼈을까? 그러자 순간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나는 피곤했다. 하루 종일 일했고 밖에 나가 누굴 또 만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는 내 안의 의심을 옆으로 밀어둔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랬더니 행복해졌다. 자존감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배워야 한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또 거절할지 알아야 한다. 나에게는 이런 권리가 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으며 이야기를 듣는다. 내 필요와 관심사를 우선순위에 둔다. 내 감정을 느낀다. 내 생각을 전한다. 괜찮지 않은데 왜 괜찮다고 말했을까? 관계에서 선을 잘 긋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정확히 말할 줄 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는 말은 아주 상징적인 단어다. 거절하고 싶을 때 아니라는 말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선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인생을 위한 선택이나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아니라는 거절의 단어이다. 이 거절의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타인의 결정에 따르게 되고 자기 인생에서 희생자가 된다. 자기만의 선이 없는 사람은 거절하고 싶을 때도 그래 라고 허락하고 그 결과 하고 싶은 일을 받아들일 기회를 놓친다. 반대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 좋아하는 일을 받아들일 때 더 큰 힘을 쓸 수 있다. 우리가 쓰는 표현 안에 아니라는 거절의 말을 되찾으면 자신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내 기억 속에서 처음 아니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건 15살 때였다. 나보다 12살 많은 친언니가 밖에서 점심을 사주었는데 갓 나온 음식이 차가웠다. 나더러 굳이 예의 바른 척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종업원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종업원이 다가와 음식이 맛있는지 물었을 때도 말없이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언니가 말했다. 아니요, 동생이 만족스럽지 않은가 봐요. 그러고선 내가 불만을 이어 말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소심한 성격의 10대 소녀였던 나는 종업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짜증나는 손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종업원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까다로운 손님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 이야기를 하는 건 별일이 아닌데도 마치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로 선을 긋는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별일 아닌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을 보면 중요한 상황에서 나타날 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니 우습게 들릴지 몰라도 종업원이 음식은 괜찮은지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더 중요한 일 앞에서도 아니요 라고 말할 자신감과 힘이 생긴다. 종업원이 가고 난 후 자매들이 늘 그렇듯 나는 언니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느냐며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불평했지만 필요한 건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그날 얻었다. 모든 관계가 정확히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미용사에게 마음에 든다고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에 사실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라고 말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는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아니 라고 말하는 건 선을 긋기 위한 첫걸음이다.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척 큰일로 느껴진다. 특히 성급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에도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는 말할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10대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무슨 일이 하고 싶은지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느 정도 목록이 나오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말이다. 감정은 이렇게 정리한다. 제일 먼저 편히 앉을 만한 곳을 찾는다. 그리고 담요를 덮거나 촛불을 켠다. 차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발을 바닥에 대고 심호흡을 한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쉬고 다시 4초 동안 숨을 멈춘 후 이어서 6초 동안 입으로 숨을 뱉는다. 이를 몇 번 반복하고 나서 신체의 감각이 느껴지는 곳이 있는지 몸을 잘 살핀다. 긴장이나 고통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는가? 열감이 느껴지거나 핀이나 바늘로 찌르는 것과 비슷하게 콕콕 쑤시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신체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곳을 찾았다면 그 느낌에 집중하라. 때로 그 느낌은 강도가 커지고 고통스러워지기까지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눌러왔던 고통이다. 감정적인 고통이 신체적 고통으로 발현되는 일이 흔하다. 우리 몸속에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느끼는 신체 부위에 더 오래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숨을 불어넣으면 긴장감과 고통이 사라지거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한다. 어디로 가든 그 감각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심장에서 느껴지던 긴장감이 위로 이동해 목구멍에서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따라가며 집중하라.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감정을 부여하거나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하는 등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인식을 다시 몸의 감각으로 돌려라. 떠오르는 생각을 일부러 조용히 시켜야 할 필요는 없다. 몸에 느낌이 있는 곳으로 주의를 돌리면 내면의 소리는 어차피 가라앉을 테니까 말이다. 소리치거나 절규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한다. 감각이 목 안에서 올라올 때 특히 그렇다. 만약 완전히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소리를 지른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면 베개에 대고 소리를 지르자.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감정은 표출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만들지 않는 한 이런 분출 행동은 감정을 정리하는 건강한 방법이다. 이와 비슷하게 팔다리가 콕콕 쑤시는 기분이 든다면 가능한 한 격렬하게 털어낸다. 콕콕 쑤시는 느낌은 대개 두려움이나 트라우마에서 나온 에너지가 몸속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난다. 화가 치민다면 무언가를 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나는 보통 스쿼시 라켓으로 베개를 3개 친다. 주먹으로 베개를 때리는 방법도 효과가 있다. 우리 사회는 모든 형태의 공격성을 나쁘게 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걱정을 사기 쉽다. 하지만 공격성이 특정 개인을 향하지 않는 한 베개를 때리는 등의 행위는 권투를 하거나 테니스를 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화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춤추는 것도 몸속에서 두려움과 분노의 에너지를 내보내기 좋은 방법이다. 다만 감정의 에너지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보내려는 감정에 의식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감정 정리 연습을 통해 하는 일이다.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지나치게 강해서 잠시 쉬고 싶다면 쉬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내성도 생기고 감정이 올라올 때 자각도 잘 할 수 있다. 슬픔에 다가가는 걸 유독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릴 때 울면 벌을 받았던 사람들이 특히 그렇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슬픔을 유발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하다. 슬픔이 표출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유튜브에서 울음 참기 챌린지 동영상을 본다. 일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몸에 남은 슬픔을 내보내기 쉬워진다. 내가 감정 정리법을 배우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핵심은 내면아이라는 개념이었다. 내면아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는 아이인데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필요한 안전함과 사랑, 애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어른이 된 뒤에도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때로 어떤 감정이 샘솟을 때, 특히 벌어진 상황에 비해 한층 강한 감정이 표출되는 경우는 보통 과거의 사건이나 어린 시절 결코 치유되지 못한 감정이 떠올랐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갑자기 엄청난 감정이 몰려오는 걸 느낄 때가 보통 이런 경우다. 이처럼 갑자기 몰려오는 강한 감정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면의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정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 가능한 한 편안해져야 한다. 감정을 불러일으킨 상황을 떠올리며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자. 이 느낌은 익숙한 느낌일까? 이런 비슷한 느낌을 처음 받은 건 언제였을까? 그 일이 있었을 때 나는 몇 살이었을까? 질문할 때 맨 처음 떠오르는 본능적인 답이 정답이다. 깊이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분석하려 들면 내면 아이와의 소통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들면서 감정이 사라지게 된다. 깊이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분석하려 하는 건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깊이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분석하고 있다면 위의 질문을 다시 생각한 뒤 처음 떠오른 생각을 답으로 한다. 말이 안 되는 답이라 해도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릴 수 없다 해도 처음 떠오른 생각을 답으로 한다. 처음 떠오른 나이를 믿고 그 나이였던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받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신체적 감각을 정리하는 감정 언어가 제한적이다. 기분이 나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나쁜지 말하지 못한다. 몸 안의 감정들을 느끼는 것이 불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는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다. 평생 동안 그 감정들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실 기분이 나쁘다는 말은 감정에 판단을 더한 것인데 판단이 들어간 감정을 정리하는 일은 특히 어렵다. 지금 내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사람이 곧 당신이다. 나는 이 말을 굳게 믿는다. 주변 사람이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나를 대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때로 개인적 성장에 따라 친구들과 잘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기도 한다. 내가 선을 긋는 법을 배우고 있던 해에 정말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다. 나는 지금 그 해를 대이동의 해라고 부른다. 인생이 계속 엉망인 친구를 사귀어 본 적 있는가? 그런 친구의 인생에는 항상 사건이 가득하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내가 바로 그런 친구였다. 보고 있으면 내 인생은 괜찮은 편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 말이다. 스스로 내 삶의 문제를 정리하기 전까지 나는 그런 친구였다. 그러다 마침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의학적 트라우마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았다. 나쁜 남자를 끊어내고 열성적으로 일할 직업을 찾았다.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그 결과 내 모든 친구 관계의 역학도 변했다. 더 이상 바뀔 필요가 없는 친구를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 부분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 관계의 역학을 바꾸기는 어렵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의 망가진 모습을 보며 그들의 자존감을 유지했다. 내가 선이 없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구원자 콤플렉스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내 우선순위에 너무도 익숙하게 자신들을 올려놨다. 내가 그러기를 거절하고 할 말을 하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지 못하게 하자 그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람을 고르는 내 취향도 변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넣어둔 상자보다 내가 더 커졌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